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그 5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육회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졸라게 추워. 시베리아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후배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귀국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몽골 갔다 왔대. 그래 내가 그렇게 답을 했지. 난 네가 출국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은 어떠냐 그랬더니 몽골은 그냥 조금 춥네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 쪼드냐. 그 몽골에서 쪼드라는 것이 아주 강한 한파. 영하 40도 이하의 한파를 이제 쪼드라고 하는데, 쪼드냐 그랬더니, 쪼드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영하 한 30도 정도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살만하네요. 그러더라고. 오줌 누면 오줌이 바로 얼어붙는다. 그 정도 추위. 정말 추웠어요. 자, 그 추위에도 우리는 경매 방송을 해야 되고, 어느덧 55번째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매 절차를 생략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마무리 인사를 못했어. 우리 이렇게 명계 이 강사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마무리 인사만 못했다 뿐이지 할 얘기는 다 했다. 이제 마무리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 녹음 장비를 보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 아니 뭘 잘못 만져버렸어. 그냥 뚝 끊겨버렸어.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오늘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카페에 올라온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들어갔으면 했어. 여기 저 질문이 이제 경매 Q&A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에요. 전세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은 이렇게 좀 길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걸 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면 낙찰자가 전세권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세권자 입장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세금을 전액 다 우선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낙찰 대금이 이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더 적다든지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그리고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다 확보하지 못하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질문인데, 밑에 이제 댓글에 우리 이제 육회 김 사장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변을 달아놨어요. 답변을 달아놨는데, 대체로는 이제, 맞는 답변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단편적인 답변만 달아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렇지. 경우의 수를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세권자가 동시에,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같이 겸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그 주택이 아니라서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을 때,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전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동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지위를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다 변제받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주택임차권이나 상가건물 임차권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고, 이제 문제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 이때는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세금을 전액 다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낙찰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세권자가 사실은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돼요. 방어 입찰을 들어가서 만약에 전세금을 전액 우선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도 취득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배당 요구 신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되잖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다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일단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야. 유찰되고. 계속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기다려야지,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가액이 보통 시세가 3억이다. 그리고 감정가도 3억이다. 3억에서 시작을 했어. 자기 전세금은 2억 5천이야. 그러면, 둘이 합쳐서 5천만 원. 5천하고 2억 5천하고 합쳐가지고 3억이 되잖아. 5천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자기는 그냥 시세대로 사는 정도. 근데 한 2천만 원 정도 사면은 시세보다 한 3천 정도 사게 사는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 방법이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고, 그거는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서 전세권자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 낙찰자로부터 이제 낙찰자로부터 나중에 또 이제 그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인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세 기간 끝나면 그 낙찰자한테 전세금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안 주면, 그럼 이제 전세권 또 실행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차에 그냥 수동적으로 응하는 거야.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것은. 근데 배당 요구를 하고 자기가 방어 입찰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그 시가가 3억인데 내가 전세금이 2억 5천이야. 2억 5천으로 들어가면은 상계 처리해가지고 그냥 3억짜리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에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임의로 매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들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절차를 주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해. 근데 배당 요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지, 내가 우선 면제를 다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가 없는 단계야. 그렇지. 어차피 이제 전세권자의 선택의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단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러면 방어 입찰을 들어가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 동시에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별도로 갖춰놨으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별로 없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법률 상담 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에요. 그 깡통 전세 빌라 세입자입니다. 이 보증금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 제목인데, 여기도 매우 복잡하게 이제 서술을 해놨어요. 그냥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해독을 해주세요. 해독. 아, 근데 이걸 이제 밑에 이제 전체 개요라든지 뭐 이런 걸 도표로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요약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빌라를 신축을 했어. 근데 B라는 사람에게 분양을 했어요. 어떤 호수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에 따라서 B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A가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A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거야. 그리고 건축주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항 요건하고 우선 면적 요건은 갖춘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그 세입자를 들려놓고 그 상태에서 네가 이제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아 먹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분양을 했다는 얘기네. 아니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뭔가 이렇게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건축주는 임대를 놓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건축주가 분양을 해놓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게 임대를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어. 뭐 분양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건축주가 임대를 놓은 거예요. 빌라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이 분양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설정을 한 거예요. 이제 권리관계 개요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 관계가 이제 종료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까? 분양받은 사람한테 달라고 그렇지. 해야 되겠죠. 이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양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된대. 요 지금 질문의 내용은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이 여러 세금들을 체납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 체납 처분 압류들이 막 걸렸어요. 응? 분양받은 사람한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이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 신용 불량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연락이 안 되니까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이제 일단은 생긴 거다 말이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뭐 건축주. 건축주? 응. 건축주 난 책임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 니는 뭔데 그럼 니는 책임 없는 놈이 왜 임대를 왜 놨어? 임대 놓을 때는 책임이 있었지.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임대인이 네. 지를 넘겨줬다. 그렇지. 보증금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던 종전의 건축주는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분양받은 사람하고 최초 건축을 했던 건축주하고는 어떤 친인척 관계나 또는 명의를 그냥 단지 명의 수탁, 명의 신탁 뭐 이런 신탁과 수탁자의 관계가 아닐까?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수사기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발의를 해가지고 이 S를 해줘야 이 진정한 이게 S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지랄을 하세요. 어쨌건 하여튼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건 알 수가 없고 자, 그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있어. 자, 이랬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야. 요약하자면. 네, 핵심인데 그 분양받은 놈이
그 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것 같으니까 이걸 그렇지. 경매로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그치, 이제 경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그럼 있을 수가 첫째 있어요. 경매로 집어넣는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 경매 말고의 방법부터 먼저 얘기하고 경매를 넣었을 때 권리관계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경매 이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돈을 안 준다는데. 다른 방법? 어, 책임을 일단은 나만 면해 보자.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전세를 구해가지고 그것도 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네. 근데 그 연락이 안 돼. 뭐 전세라도 놔야지 뭐. 전전세를 놓으면 자기 책임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분양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에 의해 가지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호수, 그 임차인이 세대로 살고 있는 그 호수에 지금 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여러 권리관계들이 지금 후순위 권리관계들이 붙었다는 얘기네. 그렇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그러니까 세금 체납으로 인한 그 압류만 있는 거예요. 저당 설정은 없고. 저당권도 없고. 자, 그러면 경매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 가등기가 문제가 되겠네? 그렇죠. 경매를 넣게 되면은 이제 우선은 이제 집행 권한을 확보를 해야지.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여야지 그래야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라는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절차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람이 현재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달도 제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일 송달, 특별 송달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렇죠. 공시 송달로 가는 수밖에 없지 뭐.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집행 권한을 확보를 했어.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지겠지. 여기 이제 압류단 말이에요. 부동산 압류. 근데 이 부동산 압류 시점은 가등기보다는 후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가등기가 또 그러면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제 가등기가 만약에 이제 담보 가등기라면은 소멸하게 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한다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게 보존 가등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 그렇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존 가등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존 가등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 권리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보존 가등기로 아마 취급이 될 거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3억짜리 빌라라고 치자고. 깡통 전세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그 가격에 육박하는 2억 5천이 전세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가등기권자의 그 소유권을 잃을 염려도 부담해야 되고. 이 2억 5천이라는 금액, 물론 배당 요구를 하겠지. 배당 신청을 하겠지.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네. 제3자가 인수할 가능성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3억짜리 부동산에 2억 5천 정도의 그 전세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2억 5천을 써놓고 그러면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단지 이제 가등기만 안아야 되는데, 2억 5천을 써놓고 들어갔어. 가등기를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낙찰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택 임차권자, 주택 임차인이 지급 명령 등 집행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간제경매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가등기 부담을 인수해야 될 위험성이 있다면은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절차도 굉장히 지연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낙찰받는 수밖에는 없냐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낙찰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빌라를 취득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아마도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등기 부담은 여전히 인수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낙찰을 받을 때 가등기 부담을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 낙찰 가액을 매수 신청 가액을 얼마로 써놔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처리를 이제 좀 해야 되느냐면 일단 이제 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저 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근데 이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럼 임차권 등기의 순위 번호는 비록 가등기보다는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제 그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 등기는 이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본등기 권리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면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하고 임대인의 지위가 동일한 사람에게 이제 딱 들어갔으니까 혼동으로 소멸? 그리고 임차권은 원래 혼동으로 소멸을 해야 되는데 후순위에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혼동이 예외가 돼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임차권자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그러면 본등기 권리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누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가등기 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만들어 두자는 거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러면 증명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그게 세금 체납이 돼 있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그 게시가 들어오면 낙찰자가 이 가등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자기는 좀 안심이 되겠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요 케이스는 이제 그 가등기가 맞춰진 시점이 그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하고 불과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등기가 된 거단 말이에요.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니면은 가장의 가등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가등기 부분을 말소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 가등기권자 주소가 등기부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나와 있죠. 그럼 그 가등기권자한테 이 가등기는
어떤 근거의 가등기인지를 갖다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봐도. 담보 가등기인지 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 그런 방법이 이제 일단 있고.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그렇다면은 낙찰 가액을 얼마로 쓰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낙찰 가액을 적어도 이제 자기가 이 보증금 채권에 가고 상계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써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가등기 겸 본등기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이 임대인의 지위를 본등기 권리자가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항력을 주장을 해서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이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가등기 권리를 말소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도 하나 이제 수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이제 복잡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이제 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이제 질문은 두 가지예요. 임차인 강제 경매 신청의 경우에 별도 배당 신청은 필요하냐? 그러니까 스스로 압류 채권자가 되었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답변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러면 이제 땡큐지. 요건 이제 스스로 담보 가등기 권리자임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자기는 내가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고 돈 받을 게 있는 권리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를 받으면 되죠. 못 받은 거는 낙찰자한테 부담 지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등기 부담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뭐 돈 받을 게 있고 그 집을 등기 치는데 지가 일정 부분 조력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 돈 빌려주는 대가로 그러면 가등기라도 해놓자 라고 했을 수는 있겠지.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게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려고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사적 실행 가등기 겸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지 경매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다 말이에요. 그 진정한 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아래 A와 B의 건물에 압류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A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건축주. 원래의 건축주. 원래의 건축주는 원래의 건축주는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아니니까 자기 채무자가 아니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줘 버렸으니까. 그리고 건축주한테는 이제, 지금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대인,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는 압류할 수 있죠.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 재산이 있는가 봐요. 등기부 등본상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이 B,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 그렇죠.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은 거기에다가 강제 경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건물, 그 다세대 빌라에 세금 체납에 압류가 들을 정도 같으면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거기도 이미 그럴 가능성은 많겠죠. 다 붙어 있을 거다. 네. 자, 요렇게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첫째,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등기부 등본상에,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만들어 둔다.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빌라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낙찰을 받는다.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 대금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인지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등기 겸 본등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내 생각에는 이게 가짜 가등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 가등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도 그 현재 이제 임대인을 대위해서 가등기를 말소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확실치가 않으니 자기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해서 없애는 방법도 이제 하나 있어요. 김의식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고도 아우 똑똑해요 김의식 변호사 그 법무사. 어떻게? 최근에 두 건을 의뢰를 했어요. 한 건은 대전 선화동에 있는 그 건물 지료 청구를 동시에 그걸 진행을 했고 이제 대전 선화동의 그 건물주가 나는 지상권만 그러니까 그 토지만 취득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조회 신청하고 해서 공시송달로 가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여기 아는 동네 후배 한테 낙찰을 받게 해가지고 지분을 취득한 게 있어 농산에. 거기는 지금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낙찰 받은 지가 한 3년 다 돼가는데 이 친구가 게을러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1세대 1주택 지금 다른 데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 집사람이 사둔 게 집사람이 공무원인데 그걸 팔려고 하니까 이 지분이라도 이게 주택수 합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걸 못 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빨리 처리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이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금방 처리해 주지 않을까. 근데 변호사한테 맡기면 쓸데없이 돈만 비싸잖아. 법무사는 실비로 해준다. 얼마 줍니다. 어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한 8, 90만 원 들었는 것 같고, 그 전체 이제 뭐 인지대하고 송달료하고 다 합쳐서 그 정도고, 실제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서면 써주고. 김의식 법무사는 이 안부 전화가 종종 오는데 안부를 빙자해가지고 뭐 좀 하나 물어보면 안 될까요? 미한테? 우리 김원식 법무사를 우리 육회 명쾌 경매에 가입시켜가지고 여기서 이 법무 상담을 소송 상담, 간단한 이 절차 상담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야 돼. 당신이 전화해 여기 가입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후배 세무사도 여기 가입시킬 거예요. 세무 상담을 해주도록. 그다음에 간병사도 있잖아. 간병사도 여기 가입시켜. 의식이가 워낙 그 사업이 잘 돼. 그 직원이 한 30명쯤 돼요. 정말? 워낙 커 거기가. 그래가지고 보통 의뢰인이 가면은 의식이를 못 만나. 법무법인의 무슨 법무법인의 김현장의 대빵급 정도 30명이면 그럼 와우 아주 사업을 잘하는. 아주 스마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했고요. 오늘 본 주제 공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공매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기가 조금 거꾸로 됐는데, 이 공매를 하는 방법, 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매는 입찰법정에 가지고 서내무돼. 근데 공매는 전자입찰이란 말이야. 아니, 그거 물어봅시다. 어떤 물건이 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공매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요. 그러니까 압류재산이라는 거는 그 지방세 체납, 그다음에 국세 체납을 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경리과, 세무서, 지방세과에서 캠코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해서 이 사람 재산에다가 압류를 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대금으로 우리한테 지방세만큼의 돈을 달라, 또는 국세만큼의 돈을 주고 처분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공매가 진행되는 거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또 그 차이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럼 세금 체납 밖에는 없냐, 이거지. 압류재산 말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 공매도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실제 행정에 쓰이고 있는 용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청와대, 예? 그 다음에 한국은행 건물,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이지만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이거는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건 설정의 대상도 안 돼. 뭐 저당을 설정하고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국유재산들이 용도 폐지가 돼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국가도 필요 없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국가 행정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일반인한테 판다 이거지. 이걸 일반인한테 팔 때는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로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은 그 일반 재산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국가 토지에다가 누가 임대를 주고 쓰고 있다. 그러면 5년을 그 재산을 쓰고 나면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국가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근데 그 수의계약도 그냥 내가 얼마에 줄게, 얼마에 팔게, 니 사라, 이게 아니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감정기관 두 곳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그 사람이 살지 말지, 이 가격에 당신 사겠어요? 그러면 나 사겠다 그러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사는 거고, 거기서 또 흥정을 해가지고 깎읍시다, 이건 안 돼. 살지 말지. yes or no 문제만 남는 거지. 그게 이제 국유재산이고, 그 다음에 수탁재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수탁재산은, 뭐,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비업무용 재산 같은 것들을, 캠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팔아달라. 요런 것들이 이제 수탁재산 공매고, 그 다음에 뭐, 이용기간 공매 같은 것들은, 뭐,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데서 갖고 있던 재산들을 갖다가 매각하는 그런 경우. 그것도 이제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입재산이라고, 이 유입재산은 부실채권 같은 것들을 캠코에서 직접 인수를 해. 그럼 소유자가 다른 물건들하고 다르게 캠코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입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쳐서 압류재산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한 1-20% 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캠코 부동산 공매라고 하면 대부분 지방세나 국세, 이런 것들을 체납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매각이다. 공개 매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공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이 공매를 공매 절차. 공매 절차가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가 공매를 하려고 하면 원비들을 통해서 전자 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이버, 레인연이나
다음에 들어가서 온비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면 온비드 자산관리공사 페이지가 떠요. 그 페이지가 뜨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 돼. 회원 가입은 뭐 우리 보통 그 가입하는 그런 회원 가입 절차대로 따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돼. 공인인증서는 이제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용기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나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가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야 되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인증 절차가 거쳐지고 난 다음에 바로 공매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개인으로 개인 가입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이제 거기 온비드에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종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경매정보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트를 해놓고 토지면 토지, 지역별로 그리고 몇 프로 이상 차감된 물건 뭐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10% 이상 차감된 거, 20% 이상 차감된 거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쭉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입찰 참여라는 단추가 있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자기가 관심 물건들을 갖다가 관심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나의 온비드라고 하는 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나의 온비드 이런 창이 있어요. 지금 로그인을 안 했는데 자 내가 시범적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이게 보이지 않아서 문제긴 하지만 참고로 저도 이게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여러 건 받았어요. 여러 건 받았는데 최근에 한 건은 여기 내가 나의 온비드에 들어갔더니 사건 번호 경매에서는 사건 번호라고 그러는데 공매에서는 관리 번호라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경매에서는 2017 타경 1234 그리고 물건 번호 1번 또는 2번 이렇게 있잖아. 물건 번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공매에서는 2017 다시 관리 번호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5자리 숫자 김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07559 다시 002는 이제 물건 번호예요. 그 물건 번호라는 거는 그 한 체납자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 001은 1번이고 002는 2번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관리 번호가 있는데 이 관리 번호를 자기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알아놓으면 이거를 이제 관심 물건에 등록을 해놓으면 나의 온비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입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너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 한번 입찰을 여기서 시연을 한번 해볼까? 아니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부동산은 그렇고 동산은 어떻게 하는데? 동산? 동산도 똑같아. 그 동산도 그러면은 기간 입찰 하나? 동산도 기간 입찰이지. 물건은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점유는 저기 체납처분청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산 공매도 있는데 동산 공매는 안 한 지가 아마 꽤 오래돼서 옛날에 장비할 때는 지게차 이런 걸 경매로 공매로 취득을 하긴 했지. 동산 공매도 이제 그 기간 입찰인데 캠프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기간 입찰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해요. 그러면 뭐 새벽 2시에도 입찰할 수 있고 3시에도 입찰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이 끝나요. 물건 볼 수 있고? 물건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장에 따로 가보면 현장에서 볼 수 있겠죠. 동상경매 같은 경우에 그렇지. 동상경매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직접 가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자동차로 나오죠.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경매보다는 자동차 공매는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공매는 얘가 당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번호판 영치당하고 끌려가 버리잖아. 차가. 그러니까 뭘 부속을 빼먹고 뭐 이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고. 이렇게 통보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압류하는 절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자동차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그래서 경매에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수리비 더 많이 나와. 자동차가 경매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자동차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수리할 때를 수리 안 하고 계속 방치하고 계속 타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경매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공매는 조금 덜하긴 해.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차를 그렇지. 갑자기 맥히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은 부동산이니까 물론 나도 가끔은 저걸 봐. 구독시장 같은 데 보면 동산경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동산경매는 하는 방식이 돈 놓고 돈 먹기야. 돈을 예를 들어서 전에 어디 갔었냐면은 용인 어디에 갔었는데 거기는 공장에서 동산경매를 했어. 지게차 하나 하고 뭐가 나왔냐면 거기 뭘 만드는 회사냐면 멀티탭을 만드는 회사였어. 이 멀티탭이 수백 상자가 나왔어. 아주 싸게 나왔는 거야. 근데 이제 지게차는 내가 처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멀티탭은 요즘은 왜 저게 안전장치라 그래서 이 과열이 되면 저기에서 바로 전기가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놓잖아. 근데 그건 스위치가 없는 69 코드였어. 6개 코드였어. 그래서 이걸 이제 사기 처분하려고 미리 이제 그걸 도매하는 회사에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얼마에 살 수 있는 69 코드다. 얼마에 살 수 있냐 했더니 뭐 아주 싼값에는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근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동상 공매하는 날 그 날짜에만 잠깐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이거는 요즘 안 쓰는 거다 이거야. 이게 스위치가 없는 거는 안 팔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지게차 가격으로만 이제 지게차를 처분할 수 있는 가격 정도로만 해서 이제 입찰을 서내는 게 아니라 이제 경매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붙었어. 그때 500만 원인가 시작을 했어. 그러면 거기 마당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요. 그럼 내가 500만 원을 이렇게 태워. 실제로 돈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놔야 돼. 거기 테이블 위에다가 딱 뭐라 그러냐면 도박판에서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야. 내가 500만 원 그러면 이 중간에 앉은 사람 자는 우리 이제 둘 사람이 심판을 보는 거야. 자, 500만 원 나왔습니다. 더 부를 사람 더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면 510만 원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10만 원을 더 얹어. 나는 10만 원 받고 20만 원 더, 20만 원 받고 30만 원 더. 이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미술품 호가 경매처럼.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손 들 때까지
그 싸움에서 결국은 내가 손들어 버렸죠. 금액을 많이 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왔는데, 동상경매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돈 넣고 돈 먹기. 공매 얘기를 하다가 동상경매까지. 동상경매도 해보면 재밌으니까, 동상경매는 그 물품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대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품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공매에서 이제 어쨌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온비드에 접속해서 아이디 만들고 자기 계정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은 저기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을 가보면 되죠.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잘 안 보여줄 거다. 부동산은 동산은 그렇지만 부동산. 부동산은 그냥 있는 거 보면 되는 거고 경매하고 똑같은 거니까 보는 문제는 안에 들어가서 못 보잖아. 그거야 경매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어쨌건 그렇고. 토지는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결과 개찰할 때는 목요일 날 월화수 입찰 마감을 하고 목요일 날 오전 중으로 연락이 와요. 알림 서비스를 해놓으면 문자로 알림이 와요. 낙찰이 됐다든지 폐찰했다든지. 자, 그럼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되면은 이제 보증금 이외에 이제 나머지 차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전에는 1,000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납부하고, 1,000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인가, 이렇게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3,000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대출 받고 하는 거는 경매에서와 똑같다.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 대출을 할 때 법무사 끼고 대출 받은 것과 동시에 대출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금액이 소액인 경우도 많아서 내가 실제로 한번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내가 맞춰봤어요. 낙찰을 받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상세한 절차 안내서가 와. 그럼 그 절차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북 제천에 있는 창고를 낙찰받았다. 실제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럼 시청에 가서 시등록세 내고 인지대 내고 그걸 또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그 위탁 등기를 신청하면 거기에 우표값 얼마 하고 곱하기 우표값 우표를 4장 넣는데 거기 곱하기 2를 해가 자기네들 내라는 금액이 있어. 그대로 내면 등기는 위탁 등기를 해준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를 대행을 해준다 이 말이네. 내가 해야 될 절차는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그치. 마지막 등기만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 등기필이 날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소액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이제 재경매로 넘어가고. 그다음 보증금 얼마네요? 보증금은 옛날에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경매하고 똑같아.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입찰을 참여해보면, 전자 입찰을 해보면, 내가 금액을 쓰잖아. 그러면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보증금이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딱 찍혀. 그리고 잔금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찍혀. 그러니까 별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전자로 이렇게 딱딱딱딱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그럼 이제 환불받을 계좌 하고 계좌 예금 주명 이런 것들만 거기 써내라는 빈칸에다가 써내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명도는 경매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인도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매에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매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살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가지고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절차 때문에 사람들이 공매를 좀 꺼리는 것가 되긴 하고 대신에 근데 그것 때문에 입찰가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명도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경매보다는 공매로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니까 오히려 토지를 공매 쪽으로 사게 되면 좀 더 경매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배분 절차는 어떻게 돼요? 배분 절차는 내가 알 필요 없잖아. 저걸 알아서 배분해 주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권리가 존재하고 이걸 이제 부담을 승계해야 되는. 물론 그런 권리 분석은 필요한데, 권리 분석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임차인이 대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만 분석만 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분 절차는 배당, 공매를 통해서 MPL로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배당 절차까지 세세하게 알아낼 필요는 없다. 단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만 알면 누구나 다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 배분 절차가, 그 민사집행법상의 배당 절차하고 약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 거기도 이제 배분 요구 종기라는 게 있어. 배분 요구 종기. 그렇지. 배분 요구 종기가 그러니까 있지. 배분 요구가 필요한 채권과 그 다음에 배분 요구가 불필요한 채권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민사집행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금 우선 채권 같은 경우에 임금 우선 채권 같은 경우에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 우선 채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공매 절차에서는 그걸 배분 요구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선 면제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점에서 약간 이제 조금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뭐 배분 요구는 배분 절차는 별로 알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 얼마가 내 돈이 누구한테 얼마가 배당되는지는 그것보다는 이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팔아먹을지가 제일 관건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매 절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니 이제 오늘의 이제 그 55번째 방송 여기서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집에 가고 싶어? 나 이제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요새. 그래야.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얘기야? 돈은 안 되는데 강의가 뭐 요새 다 합니다. 무슨 뭐 세무사도 하고 뭐 경찰 간부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뭐 보따리 장수 됐어? 변호사 시험도 가고 사법시험 1타 강사가 보따리 장수가 됐어? 뭐 그렇게 됐어. 사법시험이 다시 열리는 그날까지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곧 내 책이 나오잖아. 제목을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는 그 일종의 경매 일지잖아. 특수 물건에 도전한 도전 일기잖아. 그리고 그 특수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담을 써놓은 거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경매 초보도 특수 물건 한다. 별론가? 괜찮아요. 괜찮아? 근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잘 팔릴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잘 알 수 없으나 괜찮아. 경매 초보도 특수물건 한다. 자, 편집 디자인한테 넘어가서 지금 첫 번째 교정을 보고 있어요. 교정 보고 넘어오면 다시 재교정해서 넘기면 그런 절차를 한 두세 번만 거치면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인쇄소로 넘기면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설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초보가 고수되기 55번째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